원래 연애하던 시절과 비교를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나이도 있고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해왔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자랐어요. 철이 없던 시절부터 항상 집에 엄마가 없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남들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를 그리워해보거나 다 커서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얼마 뒤에 재혼하셨다고 들었고 엄마 나름대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었죠. 아빠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만 기억이 나고 아빠가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제가 학창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니는 학원도 다 다녀봤고 고등학교 때는 비싼 과외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아빠 덕분에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 없었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까지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는 반대로 남편과 시댁 쪽은 지방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광역시 같은 곳도 아니고 인구 50만도 되지 않는 작은 지방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잘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화목하시고 남편도 학창시절부터 잘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의 막내 아들로 자라서 부모님과 누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애지중지 왕자처럼 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한 번도 집안일조차 해본 적 없고 분리수거 쓰레기도 결혼 전까지는 버려본 적 없다더군요. 나름대로 공부는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었지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댁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돈으로 고향에서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고 커다란 프랜차이즈 고깃집이었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정작 남편이 하는 일은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돈 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있어서 그런가 그 집 누나들은 전부 시집을 잘 간 편이에요. 큰 신우는 의사랑 결혼을 했고 둘째 신우는 대기업 연구소를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누나들은 부모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31 그리고 남편 나이 35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지난 8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죠. 제가 직장이 서울이라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남편이 운영하던 고깃집은 시어머니께서 대신 운영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와 고깃집 수익금을 보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백수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나들이 워낙 막내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기 때문에 용돈도 자주 보내주는 것 같았고 직장 다니는 저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천하태평이며 집에서 먹고 노는 것에 전혀 거부감도 없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에는 주말에는 한 번씩 만났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면을 모두 알아차리기는 힘들었어요. 그저 좋은 집에서 태어나 구김없이 잘 자랐기 때문에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나 본 적 없고 저희 아빠도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과 남편의 지인들은 전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당연히 저는 서울에서 하고 싶었고 남편은 고향에서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엔 저희가 양보해서 남편 지역에서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보통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면 제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희 쪽 하객들만 거의 100명에 가까운 상황인데 남편은 제가 관광버스 예약하는 걸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예약해? 다들 차 없대?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면 얼마나 멀다고. 알아서 오라고 해.
남편은 자긴 한 번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결혼식에 버스 대절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제가 그러는 것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알아서 오고 오기 싫은 사람들은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를 빌려줘도 안 온다면서 하지 말라고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지인과 친척들 태울 버스 한 대, 그리고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따로 한 대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 친구들 몫의 버스는 예약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별로 멀지 않다고 해도 강남역에서 차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에 제 결혼식 하나 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것 하나 이해 못하고 양보할 생각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원래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의견 충돌은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경제권이었어요. 원래 우리 부부 경제권은 제가 맡아서 관리하기로 결혼 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해왔고 지금까지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은 적금을 부어놓을 정도로 저축도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고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살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수입에 비해 훨씬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어차피 본인이 돈을 벌지 않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아무리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시부모님 재산을 믿고 사는 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조건은 딱 2가지였는데 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니까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을 갖는 것과 우리 부부의 경제권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쓰는 것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직장이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해도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경제권이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원래 시부모님이 차려준 고깃집의 사장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셨지만 시댁 식구들이 이래저래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달 받고 있는 용돈만 5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 주머니가 든든한 남편은 빠르게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경제권도 일단 전부 제가 갖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현재 본인이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한 푼도 주질 않았어요. 아니 여보,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난 지금 백수야. 벌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니까? 엄마가 보내주는 돈? 그건 내 용돈이지. 애초에 내 용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었잖아. 남편은 매달 시댁에서 받는 돈은 그저 본인 용돈일 뿐이라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고 저한테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전세를 구해줬지만 관리비부터 2사람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생활비에 전혀 보탤 생각도 없고 넉넉하게 들어오는 용돈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서울 생활을 즐기고만 있었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직장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머니엔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에게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취미로 시작한 골프를 배워야 한다며 배짱이처럼 놀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며 살았는데 이럴 바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빠 집에서 살고 말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매일 밤 회의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것을 떠나서 백수나 다름없이 놀고 먹는 남편이지만 집안일은 전혀 손 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 청소기?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어차피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고생해? 아니, 세탁기가 빨래를 해준다고 해도 그걸 넣고 돌리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남편은 전혀 기계 만지는 법을 배울 생각도 없었어요. 당장 일하러 안 나갈 거면 나 대신 집안일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입만 아프고 남편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봤자 전혀 타격이 없고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괜히 기분만 나쁘니까 차라리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점점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하는 도중에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부모님이 이혼한 걸 가지고 자기 집안은 부모님도 다들 화목하신데 저희 집안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제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편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너는 진짜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다행인 줄 알아. 집안 환경 안정적이고 구김없이 자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안 환경은 불우하고 제가 어디 하나 어둡고 구김살 있게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와 주위 친척들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제 유년 시절이 전혀 불우하다거나 삶에 구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편은 마치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그게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훨씬 정도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건 너가 내 말을 오해하는 거야. 너희 집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 원래 부부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사는 거거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건 단순한 부모님끼리의 문제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이야기하고 알고 결혼했으면서 치사하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면서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은 제가 대기업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묘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백수라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무시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 천천히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적당한 직장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놀면서 저한테 자격지심만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이 의사야. 매형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차라리 집에서 놀면 놀았지. 나는 겨우 그 월급 받고 일 못해. 집에서 부모들이 넉넉하게 용돈도 보내주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더라고요. 자기 매형이 의사면 의사지 그게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의사 매형이 몇 억을 벌건 당장 자기는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잖아요.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일해서 벌어야 그게 자기 돈이지. 누나들이 두둑히 용돈 주고 시부모가 주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 주제에 입만 열면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무시하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놀고 있으면 생활비라도 가져다 주던가 본인이 집에서 받는 돈은 본인 용돈이라며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놀고 먹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 추석이었는데 저희 시댁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명절에도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쉬는 날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제사 같은 건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됐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제사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네. 옆에 신우들도 다들 그 말을 거들면서 며느리가 당연히 제사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원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자기들도 평생 한번 제사 지낸 적이 없으면서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완전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당연하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제사는 꼬박꼬박 지낼 거야. 그렇지, 여보? 남편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집안 인간들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구나 싶었고 그때부터 시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애 낳으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는데 그날도 식사 다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애는 언제쯤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애 낳으면 저까지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이라도 구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죠. 라고 대답했더니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여자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애를 낳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시부모님의 잔소리겠지만 이 집안 식구들은 나를 애 낳고 시부모 제사나 지내주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이도 40이고 언제까지 부모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 저랑 결혼시켜놓고 소꿉놀이나 하고 살게 만들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느끼고 나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짐 싸서 아빠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일단 집 먼저 빼버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너는 나이만 먹었지 결혼할 준비도 안 됐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내가 너네 엄마도 아닌데 돈 벌어서 먹여 살릴 이유도 없잖아. 그냥 평생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단 하루도 못 사니까 여기서 이혼하고 끝내자.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서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며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렇게 쉽게 사람이 고쳐질 일이었으면 애초에 싸울 일도 없었겠죠.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며칠 후에 만나서 무작정 구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혼 서류 쓰고 마지막에 도장 찍고 끝내자 했더니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짜증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결국엔 이혼 서류 접수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을 빼더라도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시간 낭비한 것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었지만 일단 남편 얼굴을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점이 훨씬 더 홀가분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알맹이는 애나 다름없는데 저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다시 시어머님이 데려가서 평생 책임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나이는 올해로 50이고 지난 4월에 재혼했습니다. 십수년 전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이혼했고 아들과 딸까지 전부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이혼한 남편은 양육비는커녕 제 인생의 발목이나 잡지 않으면 다행이었고 저 혼자서 돈 버느라 나가서 일하랴 어린 두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몇 년 전 둘째까지 대학 보내고 제품에서 독립을 시켰더니 솔직히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체감되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젠 아이들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결혼해서 각자 인생을 살아갈 텐데 앞으로 수십 년간 혼자서 늙어갈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치게 외롭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의 소개로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를 소개받았고 1년 정도 만나다가 올봄에 재혼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제 지난 세월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본인 스스로 망가지는 걸 떠나서 아무 죄 없는 저까지 망가뜨리고 온 식구를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렸었죠. 다행히 제가 병원이 2개 있는 건물 1층에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서 자식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진 않을 수 있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공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며 한순간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솔직히 너무 불안해서 말리고 싶었죠. 가만히 있으면 연봉도 많이 받고 평생 다닐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자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이 싫다면서 한순간에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 일거리를 받아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사업 시작하고 딱 3년 만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1억이 넘는 빚까지 생기고 망했습니다.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남편 나이 30대 중반인데 집에서 놀고 먹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제 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나 차려줬어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었고 남편에게 뭐든 가장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차려주면서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지금 당신 앞으로 있는 빚만 갚고 적자만 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보라고요. 어차피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식구들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살고 있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를 갖게 되었고 남편은 멀쩡히 잘하고 있던 치킨집을 확장 이전해서 크게 하고 싶다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대했고 작게 벌고 작게 유지하자고 했었는데 기어코 자영업자 대출을 받고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홀 영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었죠. 그럭저럭 돌아가는 배달과는 달리 파리만 날리는 넓은 홀 때문에 치킨을 팔아도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지만 빚만 잔뜩 생긴 채 남편의 두 번째 사업이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남편의 빚은 2억이 넘어갈 정도였고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제가 벌어서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남편 사업을 수습하는 데 들어갔어요. 이제는 노가다가 됐든 뭐가 되었든 열심히 일해서 본인 빚이라도 갚으며 살라고 말했지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을 정말 순탄치 않았고 결국 남편의 빚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떠안고 책임지는 조건으로 두 아이의 양육권까지 다 받아내고 끝낼 수 있었어요. 남편의 빚을 대신 갚느라 제 몇 년치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을 전부 날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많은 시간 동안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적지 않은 돈을 벌어오면 남자들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동네에서 잘 되는 미용실 원장도 남편이 술만 먹고 사고만 치는 한량이라 골치를 썩는 것 같고 저희 건물에 자주 오시는 보험 아주머니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는 걸로 아는데 남편분은 평생 집에서 놀고 먹는 날백수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혼할 남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반드시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 사업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본인이 하는 일을 좋아해서 갑자기 그만두거나 사업을 한다고 속을 뒤집어 놓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10여 년 전에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 자체도 순한 사람이라 결혼해서 같이 살더라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1년 동안 짧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올해 초 혼인신고는 일단 생략한 채 주위에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살던 집에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남편 자체는 착한 사람이라 다행히 초반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돈 문제로 속썩이거나 스트레스 주는 일도 없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업하고 싶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먹어서 걱정 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살수록 큰 문제가 아닌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이걸 티를 내거나 화를 내기에는 제가 너무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계속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 전에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시골 고향집에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사시는 중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워낙 따로 살게 된 지도 오래됐고 시골집까지 거리도 꽤 멀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데 70대 후반의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쩔쩔매는 일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묘하게 되면 멀어 보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그렇게 엄마를 끔찍히 생각하는 효자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매번 엄마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퇴근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문득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밥이 너무 맛있다. 반찬도 필요 없이 밥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쌀은 처음 먹어보는데 무슨 쌀이야?
저는 예전부터 20kg에 10만 원 정도 하는 쌀을 인터넷에서 따로 주문해서 먹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이 쌀 저 쌀 다 사서 먹어봐도 인터넷에서 주문한 이 쌀보다 맛이 좋지 않더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쌀이나 음식 재료 하나하나 돈을 더 주더라도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특히 압력솥으로 한 밥맛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샀다고 대답을 해줬더니 갑자기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도 이런 쌀로 밥을 먹으면 좋아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쌀 그까짓 거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20kg짜리 하나 사면 한 달을 넘게 먹는데 어머님한테 내가 주문해서 보내드리겠다 하고 바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잘 받았고 밥이 너무 맛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났을 때 시골 어머님 댁에 쌀이 다 떨어졌다면서 한 번 더 주문을 해달라며 남편이 부탁을 해왔습니다. 벌써 20kg를 다 드셨다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해 드셔? 남편 말로는 그 쌀이 너무 맛있어서 주변 이웃들한테도 조금 나눠주고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서 떡도 해서 드셨다 하더군요. 속으로 그 좋은 쌀로 왜 떡을 해 드시나 싶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쌀이 없다고 하니 제가 다시 주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정도 쌀을 계속 사서 보내고 있어요. 20kg면 남편이랑 제가 매일 밥을 지어 먹어도 한 달 동안 다 못 먹는 양인데 시골에 늙은 어머님 혼자서 그 많은 쌀을 다 어떻게 소비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쓰는 화장품이 좋아 보이면 엄마한테 하나 사드리고 싶다 하고 로션이나 영양크림도 저보고 주문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서 어머님 선물 드릴 거면 당신이 직접 사서 보내드리라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물건 살 줄도 모르고 택배 보낼 줄도 모르니까 무조건 저보고 사서 보내달랍니다. 처음엔 쌀로 시작했는데 로션 화장품으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댁에 휴지가 떨어져도 저보고 인터넷으로 사서 주문해달래요. 우리 엄마 영양제 좀 보내드리자. 요즘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한 번 주문해서 보낼 때마다 3만 원, 5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자꾸 쌓이고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예전부터 쭉 알고 지내서 시어머니와 정이라도 쌓여 있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꾸 제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싫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280만 원 정도였고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30만 원을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 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고 제가 훨씬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니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내 이름으로 적금을 붓고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쓰라 하고 신경 안 썼어요. 두 사람 생활비는 전부 제 돈으로 하게 됐지만 사실 혼자 살 때랑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생활비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더라고요. 먹던 밥상에 밥 한 그릇 더 올라왔을 뿐이고 매달 쓰는 세제나 샴푸 같은 것도 크게 부담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는 100만 원은 고스란히 통장에 적금을 해두었고 남편 입장에서도 나머지 돈 180만 원 정도면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여유 있게 쓰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남편은 갑자기 요즘 자기 용돈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매달 제게 주는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여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당신 용돈이 너무 적다고? 어머님한테 용돈 보내고 150만 원은 남을 거 아냐? 그걸 한 달에 다 쓴단 말이야? 대체 돈 쓸 곳이 어디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결혼한 뒤로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 이상 보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는 돈이 조금 있다고 알고 있었고 혼자 사시면서 일주일에 이틀 사흘씩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인데 남편이 주던 용돈 30만 원이랑 합치면 어머님 혼자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은 어머님에게 보내는 돈을 100만 원으로 크게 늘렸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젠 더 이상 어머님이 일을 다니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새 며느리가 돈도 잘 벌고 부자라서 이젠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조를 해드리고 있었고 그것 외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었나 봐요. 당연히 남편 본인이 쓸 용돈은 부족해졌고 혼자 참다 못해 저한테 자기 용돈을 늘리겠다는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주는 100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미 평생 살 집도 대출 다 갚아서 돈 나갈 일도 없고 오늘 당장 약국문을 닫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인생에 들어온 남편의 노후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니더라도 남편은 은퇴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잖아요.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남편 은퇴하고 나면 조금씩 용돈으로 줄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니 속이 깝깝해지더라고요. 애초에 이 결혼을 내가 왜 했나 싶고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나니 혼자 살게 된 외로움과 두려움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제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신경 쓰고 챙겨드려야 하고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해버리는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이 정말 많아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약국 문 열고 일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 한참 예민한 중고등학교 때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들 아직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재산을 다 가져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생각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 나이에 재혼한 것 자체가 후회되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또다시 저한테 어머님 집에 쌀 떨어졌다고 주문 좀 해달라 하더군요. 당신은 언제까지 나한테 그런 심부름 시킬 거야? 매달 어머님한테 보내는 쌀이며 화장품에 이런저런 약이랑 영양제까지 하면 내가 수십만 원씩 더 보내드리는 거 알아? 갑자기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너 돈 잘 벌잖아. 겨우 그런 푼돈 때문에 화내는 거야? 있는 사람이 더 하다더니 진짜 쪼잔하네. 그 말 듣고 결혼 생활을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남남이나 마찬가지라며 내가 왜 당신 엄마를 내 돈으로 챙겨야 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여기서 끝내고 헤어지자 했고 하루라도 빠르게 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그날 짐을 싸서 떠났고 며칠 후에 또다시 연락이 왔지만 제 마음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남은 인생을 외롭게 혼자 살고 말지 두모자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이야기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도 없어 다행이지만 애초에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런 후회도 안 했을 텐데 싶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혼할 생각 없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조용히 살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마음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저까지 치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5월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원래 결혼하고 산다는 것이 서로 맞춰가며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랑 싸우려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이렇게 살 거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을 뭐하러 했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는 자기 엄마랑 살 것이지 뭐하러 나랑 결혼해서 서로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회사는 다르지만 다행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완전 다른 회사고 집에서 회사까지 방향도 반대였지만 신기하게도 아침 8시에 집에서 동시에 나가고 6시에 퇴근하면 집에 6시 45분쯤 도착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사무직, 남편은 현장직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연장 근무도 거의 없고 빨간 날과 대체 휴일까지 전부 쉬는 꿀 같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둘 다 널널한 편이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제 상상으로는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밥도 같이 해 먹고 집 근처에서 산책하며 운동도 하고 주말엔 캠핑을 즐기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줄로만 알았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은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똑같이 잘 지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연애하던 시절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제게 실망만 잔뜩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였지만 어쩌다 보니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집안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을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밥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라도 할 줄 알았고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이 눈치껏 걸레질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고 그 오랜 시간을 집안일 문제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치껏 알아서 움직일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퇴근하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씻고 나와서 자연스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숟가락을 놓거나 물 한 번 뜨는 걸 도와준 적도 없고 전혀 주방 쪽은 신경도 안 쓰다가 제가 식사 준비가 전부 끝나고 밥 먹으라고 남편을 부르면 그제서야 천천히 와서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설거지를 한다거나 식탁 정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기초적인 개념조차 없는 사람 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남자가 평생 시부모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만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일이 끝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최소한 저녁 먹으면 당신이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식사 준비 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먹기만 하고 다른 건 할 생각이 없어?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설거지는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가 언제 밥 차려달라고 했어? 너가 맘대로 차려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준 거지. 왜 나보고 뭐라고 해?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청소나 빨래나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할 생각도 없는 남편에게 최소한 주말에라도 같이 청소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본인은 집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퇴근하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빨래도 없어서 매주 할 필요도 없대요. 청소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빨래하고 싶으면 당신 것만 알아서 해. 나는 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집안일에서 손을 놓았던 적이 있었지만 저만 스트레스 받고 열이 받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먼지가 쌓여가는데도 남편은 전혀 자기 눈에는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빨래도 작업복은 회사에서 알아서 빨아서 교환해주고 출퇴근 때 입고 다니는 옷은 딱 한 벌뿐인데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도 없고 매일 똑같은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빨래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더러운데 정작 본인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 만척입니다. 아마 제가 주말에 억지로 가져다 빨아놓지 않으면 평생 빨래도 안 하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 사람이에요. 진짜 보고 있기만 해도 속이 터지고 어머님이 3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키웠는지 알만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찾아간 시댁에서는 남편과 아버님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식사 준비나 설거지부터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든 집안일들을 이 집안 남자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맞벌이 하시고
집안일도 온 식구가 나눠서 같이 하는 저희 친정집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시댁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서 제가 남편을 당장 바꾸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려 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잔소리 취급을 하면서 한 귀로 듣고 바로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본인은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입고 다니는 옷도 깨끗해서 빨래도 필요 없는데 자기가 집안일을 왜 해야 하냐고 말합니다. 전부 제가 스스로 불편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하고 자기한테 도와달라 소리 하지 말라네요. 진짜 이럴 거면 뭐하러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지 답답함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식사 문제는 제가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얄밉고 화가 나서 저녁 식사를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하던지 아니면 내가 밥을 하면 최소한 설거지라도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아까처럼 자기가 밥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식사 준비 도와줄 생각도 없고 설거지도 절대 못하겠답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정말 못 참고 남편에게 밥 먹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뭐?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맘대로 차렸다고? 알겠어. 앞으로 나한테 밥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대신 각자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 진짜 세상에서 먹는 걸로 뭐라 하는 게 가장 치사한 일이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이 정도도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날부터 정말 저녁밥을 1인분만 차렸고 남편이 쳐다보고 있든지 말든지 저 혼자 먹고 음식까지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며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먼저 제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최소한 설거지라도 앞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설 줄 알았는데 남편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퇴근하면 저는 식탁에서 혼자 저녁밥을 차려 먹고 남편은 소파에서 배달 온 음식을 먹는 이상한 풍경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는 것까진 제가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난 후에 음식 쓰레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조차 남편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남편은 먹을 줄만 알지 치우고 정리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장고와 주방 한켠에 남편의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남편에게 빨리 치우고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시작했고 남편은 치사하게 먹는 걸로 째째하게 군다며 투덜거리더니 그때부터는 아예 집에서 배달 음식조차 먹지 않고 밖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최소한 설거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만 해주겠다 했어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고 남편에게 다시 저녁을 차려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벌이까지 하고 있는데 평생 저 혼자 집안일을 다 떠안고 살 수는 없으니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이었죠. 주말에는 제가 밥을 안 차려주니 시댁으로 건너가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가 자기 아들 밥도 제대로 안 해서 먹이는 줄로 알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해 있었고 집에 시어머니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신경 쓸 거 없고 평소처럼 해라. 우리 명구가 불고기 먹고 싶다길래 내가 좀 해주려고 왔다. 넉넉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너도 와서 같이 먹어라. 그냥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불고기 해달라고 하면 쉽게 끝났을 일인데 이걸 시어머니까지 불러서 크게 벌릴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야 애지중지 키운 자기 아들이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으니 대신 차려 먹이려고 오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아들 먹이겠다고 불고기를 볶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염치 없이 얻어먹겠습니까? 그냥 저녁 먹고 왔으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 하고 어머님 가실 때까지 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눈치를 보고 숨는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재미가 들렸는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불러서 저녁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하도 어머님이 집에 와 있으니 나중에는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시고 대낮부터 집에 와 계시질 않나? 매일 저녁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건너오니까 이제는 아버님마저 오시더니 같이 저녁을 드시고 갔습니다. 이 지경이니 이게 결혼 3개월 차 신혼집인지 아니면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건지 구별조차 안 갈 지경에 이르렀어요. 퇴근하고 힘든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참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저는 퇴근하면 곧장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다행히 화장실은 안방에 따로 있었지만 거실에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것도 신경 쓰여서 참고 있을 정도였어요. 대체 남편이 언제까지 일어나 참고 지켜보다가 2주가 지났을 때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님, 아버님 매일 저녁 우리 집에 불러다 놓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당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 저는 이제 서로 신경전은 그만하고 대화로 좋은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긴 하나도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엄마가 매일 와서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당신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 너도 그냥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엄마는 회사 출근도 안 하기 때문에 낮에 와서 청소도 대신 해줄 수 있고 우리 빨래나 다른 집안일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거라니까. 남편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집안일 모두를 어머님에게 맡기자는 소리를 했고 도저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평생 자기 손으로 집안일을 해본 적도 없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냉전 상태니까 어머님이 찾아와서 저녁밥을 차려주시겠지만 저까지 얼굴에 철판 깔고 어머님한테 집안일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어머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해주시겠다 하더라도 그런 건 제가 싫어요. 결혼하고 따로 살림 차리고 나와 살기 시작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야지. 청소해달라 밥해달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자식들이 그게 할 짓인가요? 남편에게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 집은 우리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힘들고 귀찮은 일은 어머님 불러서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엄마를 불러다가 밥해달라 할 거고 그게 불만이면 저보고 따로 나가 살라 하더라고요.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랑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말다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홧김에하는 소리였겠지만 저는 그 말 안에 남편의 진심이 상당히 들어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는 제 인생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어른이 되다만 응석바지와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알겠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당신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아직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네. 바로 그날 간단하게 짐 싸서 집을 나왔고 남편과는 다음 날부터 빠르게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짐을 싸서 나갈 줄은 몰랐던지 남편은 상당히 당황해하며 자기가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인데 진짜 나갈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집에 매일같이 시부모님이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솔직히 하루라도 맘 편하게 지내본 적 없어요. 남편도 속 편하게 살아온 생활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인간과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책임감 없이 연락을 피한 채 도망다니고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아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별거를 시작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났는데 남편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봤자 뭐 하겠어요? 결국 지난주에 마지막 절차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멀쩡한 모습이었고 이 정도까지 형편없는 인간은 아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인생에 책임감 없이 평생 엄마 품에서 살고 싶었으면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시부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진작 그랬으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어른이 될 준비가 덜 된 인간을 자기 부모 말고 누가 챙기며 살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열심히 직장 다니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 내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이미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어요. 서로 고만고만한 집안 형편인데다 남자친구와 제 스펙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에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모아놓은 돈의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들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던가 결혼할 때 현금으로 1억을 받았다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부모님에게 크게 기대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그만큼 살면서 갚아야 하고 눈치 보며 할 말 못하면서 사는 것도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살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것도 인생의 큰 재미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죠. 지난달에 양가 부모님들 모셔서 상견례까지 끝냈지만 결혼식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는 천천히 예식장 알아보고 웨딩 사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며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서로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다 보니 진짜 몇 달 후에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제가 외동딸이라서 다른 형제들을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남자친구 집안에는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조금 이른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4살짜리 딸 하나와 돌이 막진한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는 애국자였지만 나이 차이를 두고 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몇 년째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만 하는 중이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대기업처럼 연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조금 팍팍해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여동생도 같이 집에 와 있어서 한꺼번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았으면 남자친구의 누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두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며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삐쩍 말라서 뼈밖에 안 보이고 화장기 없는 팍팍한 피부에 관리 안 된 머리까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일찍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면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괜히 상관없는 저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최소한 아이만큼은 너무 일찍 갖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처음으로 한번 보고 얼마 후 상견례하는 날 두 번째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당연히 상견례였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닌 부모님과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신우를 보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저랑은 좀 다르게 느꼈나 봅니다.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운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나이에 비해서 고생한 티가 나는 예비 신우이의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이고 상견례 자리가 다 끝난 이후로도 자꾸만 눈에 밟히셨나 보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꾸만 남자친구의 여동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보다 2살이나 어린데 그 어린 것이 애를 둘이나 낳고 키우느라 고생을 엄청 한 것 같더라고.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그래서 엄청 말랐나 봐.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오지랖이 조금 넓은 편이세요. 부모님은 2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나름 장사도 잘 되고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바쁜 가게입니다. 장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에 밥 굶는 사람 없게 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도 시래기국에 밥 말아서 대접하고 바빠서 식사 대접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는 미리 매장에서 만들어놨던 누룽지라도 가져다 드리곤 하셨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식사 봉사도 하러 다니시고 재작년에는 부모님 두 분이 TV를 보시다가 부모 없이 사는 보육원 아이들 다큐멘터리를 보시고는 며칠 뒤에 가게 문을 하루 닫고 물판이랑 고기를 잔뜩 싸서 지역 보육원에 찾아가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워낙 흉흉해져서 혹시라도 좋은 일 하시고 험한 일을 당하실까봐 그런 봉사활동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랜 세월 노숙자들 밥 챙겨주던 사람이 그 노숙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본 뒤로는 더욱더 부모님에게 남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 말을 잘 안 듣는 부모님인데 이상하게 상견례를 하고 난 뒤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꽂혀서 자꾸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나중에 시댁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부모님을 일단 저는 뜯어말렸습니다. 그래도 젊은 애가 그렇게 삐쩍 말라 있으니까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자기는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언제 한번 가게로 오라고 해. 우리 가게에 남는 게 고긴데 소갈비라도 실컷 먹여서 보내야겠어. 저는 사적으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가게로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아, 진짜? 장모님께서 내 동생 한우 먹이고 싶다 하셨다고? 바로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다. 아마 걔도 엄청 좋아할걸?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빠의 여자친구네 부모님 가게에서 고기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해도 저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것 같은데 의외로 한 번에 좋다고 아무 때나 가도 되냐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편할 때 아무 때나 연락 먼저 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예의상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설마 진짜로 오겠어? 하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정확히 이틀 뒤에 저희 부모님 가게로 예비 시누이 부부가 밥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찾아왔는데 제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미리 좋은 자리도 예약석으로 비워두셨고 한우갈비에 비싼 꽃등심 같은 맛있는 고기를 잔뜩 대접했다더군요. 부모님 가게에 소갈비도 있고 돼지갈비나 삼겹살도 팔긴 하지만 평소에 돼지고기는 많이 먹어봤을 것 같다면서 기왕 먼 길 오라고 불렀는데 한우를 먹여보내야겠다며 굳이나 그렇게 하셨다네요. 돈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커다란 소갈비 3대와 꽃등심 2인분, 차돌박이 1인분,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깃밥 2개에 냉면까지 2그릇을 먹었고 당연히 부모님이 돈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미리 온다고 연락 받았을 때부터 가게에서 내주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싸서 집에 가져가라고 챙겨주셨고 저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잔소리를 했지만 부모님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죠. 고깃값만 따져도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초대해서 잘 먹고 갔으니 부모님은 기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훈훈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고기 맛을 봐서 그런가 초대하고 며칠 후에 한 번 더 부모님에게 그때 먹었던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사느라 살림이 팍팍해서 한우는 구경도 못하고 살았다 하는데 숯불에 갈비와 꽃등심까지 구워 먹었으니 얼마나 그게 맛있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먹고 싶다고 연락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찾아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자기 남편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기왕 좋은 일하는 거 끝까지 웃으면서 하자는 생각으로 그때와 비슷하게 한우를 대접했는데 이번에도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역시나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솔직히 2번이나 찾아오니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저도 별말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라도 끝났으면 서로 훈훈하게 좋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 그게 호구인 줄 알고 홀랑 털어먹으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번이나 공짜로 식사 대접을 했으면 됐지. 그날 이후로는 아예 전화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고기를 내놓으라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예의상이지만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한우를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돼지갈비를 대접했는데 대놓고 한우가 먹고 싶다며 생떼를 쓴 적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동생은 어느 날 남편과 아이도 데려오지 않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찾아와서 공짜로 고기를 달라고 하다가 저희 부모님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에 가게에 예약이 많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친구까지 데려왔으니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대답하셨대요. 오늘은 안 돼요? 왜요?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예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무료 급식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까지 데려온 상황에서 그냥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는지 그날은 계산하고 먹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돼지갈비 3인분 시켜서 먹고 바로 나갔답니다. 약간 미안한 마음에 저희 엄마가 돼지갈비 2인분을 더 내어주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빠르게 대충 고기만 먹고 다른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계산하고 나갔다고 해요. 저녁에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 공짜로 식사 대접한 것부터 잘못이긴 한데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서 먹고 갈 정도로 우리가 편한 사이는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자기 동생이 뭔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가게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마든지 와서 먹으라 할 때는 언제고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 바뀐다며 궁시렁거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와서 고기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이해하는데 매주 가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건 약간 모자란 행동 아닌가요?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남자친구와 그 집안 식구들 생각 때문에 결국 그날 연애하고 난 뒤로 처음으로 크게 말다툼을 하고 우리 두 사람 사이까지 어색해졌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대로 결혼이고 뭐고 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게 평점이 항상 만점 가까이 좋은 편이에요. 그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도 악플 달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맛이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달리면 부모님이 손수장문에 댓글을 달아서 사과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면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게에 악플이 달리면 바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가게 사진과 음식 사진들을 여러 장 올리며 맛도 없고 비싸고 불친절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솔직히 악플 내용만 봐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사람이 올린 사진들 중에 영수증을 찍어서 올린 게 있길래 카드 결제한 시간과 결제 금액을 맞춰보니 역시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맞았습니다. 그 시간에 돼지갈비 3인분 금액을 결제한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었고 CCTV까지 돌려서 확인해보니 계산하는 사람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맞더라고요. 세상에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밥을 챙겨주면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데 고기를 수십만 원어치나 공짜로 먹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고 하셨지만 조용히 그냥 넘어갈까 싶다가도 악플 달아놓은 꼬라지를 보면 눈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네 동생이 우리 가게에 악플 남겨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생사람 잡지 말라며 펄쩍 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집안 놈들이라면 일단 시치미부터 잡아뗄 줄 알았어요. 바로 영수증 사진과 CCTV에 떡하니 찍혀있는 자기 동생의 계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상황을 인정하고 일단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걔가 왜 그랬지? 혹시 저번에 갔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일단 악플 써놓은 건 미안하고 내가 지금 당장 지우라고 할게. 이게 사과를 하는 건지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악플 지울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네 동생이 공짜로 처먹고 간 고깃값이나 계산하고 끝내자고 했죠. 남자친구도 제가 끝내자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깟 고깃값이 얼마냐 묻더라고요. 냉면이나 된장찌개 공깃밥 먹은 건 계산해서 싹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고깃값으로 7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70만 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무슨 고깃값이 70만 원이나 해? 아예 잘됐다 싶으니까 나한테 바가지 씌워서 뽕을 뽑을 셈인가 본데.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저희 부모님 가게 소갈비 한 대 가격이 39,000원이고 한우 투뿔 등심 1인분에 45,000원입니다. 전부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돼지갈비 먹은 건 대충 잡아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70만 원은 굉장히 작게 잡은 금액이에요. 남자친구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가게 CCTV 확인해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실하게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았나 봅니다.
70만 원은 너무 많고 너희 부모님이 처음에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도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하자. 저도 더는 구질구질하게 돈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거라도 보내라 했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에 바로 제 통장에 입금됐고 저희 엄마 계좌에 50만 원을 고스란히 보내드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결혼이고 뭐고 그렇게 끝내기로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일은 이번 일이고 너희들 결혼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호의를 원수로 갚는 도둑놈 근성의 여동생과 집안 문제에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고생하고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공짜로 밥 한 번 먹여주려 했다가 상견례까지 다 맞춰놓은 제 혼사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런 오지랖을 안 부렸으면 제 혼사가 파토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그 집안 식구들의 본색을 알 수 있었고 만에 하나 전혀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제 인생에 골치 아픈 일이 더 크게 생겼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 덕분에 똥차 피했다고 생각하고 헤어진 것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놓으셔서 조상님이 저희 식구를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